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IT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릴리 터너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 있어서 다소 충격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으로 방문했던 한국에서 겪었던 일이죠. 저는 IT 회사에 취직하면서 제 인생에서 많은 부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으로 취직해서 돈을 벌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활동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이제야 독립했다는 느낌 때문에 성취감이 상당했죠.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처절한 경쟁 사회의 민낯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첫 경험치고는 상당히 가혹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주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죠. 이 불면증은 그냥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었고 회사 내에서의 인간관계 때문에 생긴 일종의 스트레스성 불면증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의 모함과 정치질 때문에 생긴 병이었죠. 저도 그 친구가 저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정말이지 그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알게 된 그 동료는 저보다 먼저 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였는데 처음에는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잘해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친구가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개발하던 중요한 프로젝트 자료의 일부를 몰래 삭제하기도 했고 중요한 회의에 참석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상사에게 보고받은 시간대가 아닌 다른 시간대로 저에게 알려주면서 제가 회의에 제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에 관한 이야기를 상사에게 보고하는데 업무상 실수를 최대한 부풀려서 보고하곤 했죠. 이 정도면 거의 저한테 원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성격상 대놓고 그 동료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 스스로가 서서히 병들어갔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다 보니 수면이 부족하여 이런저런 실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군요. 원래는 저의 실수가 아니라 직장 동료의 모함과 일종의 정치질 때문에 일이 꼬였었지만 이제는 저 스스로의 자발적인 실수들 때문에 일이 꼬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불면증을 빨리 해결하고 회사 내에서의 직장 동료와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언가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지 않으면 회사 생활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조차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참고만 있었던 이야기들을 저를 모함하는 직장 동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별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나에게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그만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상대를 회유하는 뉘앙스의 말들이었죠. 좋게 끝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온 그 동료의 대답에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이봐, 릴리 터너. 뭔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내가 원한 게 그거야. 너가 알아서 이 회사를 나가라고. 저 인간이 미쳤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저는 그 이후로도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는지 되물었으나 돌아온 대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내가 싫다는 거였어요. 지속해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없게 되자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고 그 소리가 탕비실의 외부까지 들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상사가 탕비실을 방문했고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째려보던 직장 동료는 그와 동시에 눈망울에 눈물이 맺히면서 울기 시작했죠.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우도 저런 여우가 다 있다니. 저런 가식덩어리 여우짓이 통할 거라고 일어나 싶었는데 그게 진짜로 통하더군요. 저 여우짓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질 않나?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고 억울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당하는 쪽은 저 혼자였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진짜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까지 생기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이 일로 인하여 그 여우 같은 것이 무슨 소리를 하면서 구슬렸는지 몰라도 회사 내에서 강제적으로 휴직 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잘리지 않은 것에 감사를 해야 했을까요? 솔직히 저 스스로 퇴사를 하여 이직을 할까 하는 생각도 했죠. 강제 휴직을 권고받고 집에서 며칠을 뒹굴던 저는 생각을 조금 바꿔 먹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충분한 휴식을 취해보고 생각을 해보자고 말이죠.
하지만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이놈의 불면증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저를 걱정하며 여행을 좀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너무 일만 하며 살아서 그렇다고 머리를 식히고 오면 불면증도 사라질 것이라고. 가족들의 그러한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앞만 보며 달려왔나 싶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참 난감했습니다. 평소에 여행이라곤 다녀본 적이 없어서 어디를 가야 하는지 도무지 선택할 수가 없더라고요. 선택장애에 걸린 사람처럼 이런저런 다른 사람들의 추천 여행지들만 보았는데 특별하게 끌리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여행을 자주 다니는 친한 친구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행을 준비 중인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부탁했죠. 어머, 릴리니가 어쩐 일이래? 여행을 다 가고. 혹시 괜찮으면 나랑 같이 갈까? 나도 이번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거든. 아, 그래서 여행을 가는 거야? 그럼 힐링 여행이 되겠네. 더 잘 됐다. 내가 가려던 여행지가 바로 한국이거든. 아마 릴리 너가 계획하는 목적에 딱 부합하는 여행이 될 거야. 한국? 내가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좋아하긴 하지만 거기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라고 하던데 괜찮을까? 요즘에도 꾸준하게 북한에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던데 아무래도 그런 곳은 치안이 불안정할 것 같단 말이지. 저는 친구에게 한국 여행을 제안받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한국은 실제로 방문해 본 적은 없지만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저에게는 친숙한 국가였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은 조금 어설펐지만 한글도 웬만한 것들은 다 읽을 줄 아는 수준으로 배워두기도 했고요. 워낙 제가 여행을 즐기는 타입이 아니었기에 그곳에 갈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막상 가려고 하니까 또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안한 마음에 한국 여행에 대해서 온라인에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했죠. 그래, 까짓거 뭔 일이 생겨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 혼자도 아니고 친구랑 같이 가는 여행이잖아. 한번 가보자. 그렇게 저는 친구와 함께 한국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한국이 휴전국가라는 이유로 치안이 불안정하여 제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성 불면증에 더욱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을 방문해보니 그건 저의 기우였다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었죠. 한국의 치안 수준은 그 어느 선진국을 가더라도 이보다 좋을 수는 없겠다 싶은 딱 그 정도로 좋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밤에 여자 혼자서 거리를 거닐어도 안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가 한국이라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가더군요. 하지만 한국 여행 첫날 시차 때문인지 아니면 새로운 곳에서의 첫날 밤이 두려워서인지 또다시 불면증이 도졌습니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기는 했지만 한참 잠들어 있어야 할 시각에 깨버리고 말았거든요. 피곤함에 절어있는 느낌이지만 잠에서 깬 저는 눈을 비비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2시를 향해 열심히 움직이는 시계바늘들을 볼 수 있었죠. 시간이 시간인지라 갑자기 출출해졌고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부스럭거리다가 곤히 잠들어 있던 친구까지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는 저 때문에 잠에서 깨어 신경질을 부릴 만도 했는데 오히려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더군요. 잠이 안 오니? 배고프지? 우리 일어난 김에 나가서 뭐 좀 먹고 올래? 한국에 왔으면 이 시간에 나가서 구경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친구의 제안에 불안한 마음이 컸지만 어차피 혼자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이미 한국을 경험한 적이 있는 친구와 함께 나가는 것이었기에 용기를 냈습니다. 과연 한국의 밤거리는 익히 온라인상에서 들었던 대로 새벽 시간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없는 장소에서는 조용하고 으슥한 기분이 들어서 무섭기는 했지만 어차피 우리는 굶주린 배를 채울 목적으로 식당을 찾고 있었는지라 참을만 했죠. 그러다가 찾게 된 운영 중인 한국 식당. 한국은 이런 시간에도 운영하는 식당이 실제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놀랐습니다. 간판에는 불이 들어와 있었고 식당 내부에도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며 하얀 빛이 새어나왔죠. 하지만 그러한 놀라움은 서서히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아직 식당 안으로는 발도 들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는 이 식당의 간판을 본 뒤로 친구에게 다른 곳으로 가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친구는 여기가 맛있는 맛집이라며 꼭 여기에서 먹고 싶다고 하더군요. 무서워서 제대로 입도 달싹거리지 못하던 저였기에 친구에게 끌려 기어이 해당 식당 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식당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무서운 감정이 쉬이 가시질 않았죠. 살인마들이 나와서 저에게 칼을 들이댈 것만 같은 이 식당. 그 와중에 이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의 친구는 밝은 표정으로 입맛까지 다시며 주문을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문을 받기 위해 다가온 사람은 다름 아닌 한국인 할머니였습니다. 무표정한 할머니의 표정에서 저는 다시 한번 기겁할 만한 두려움을 느껴야만 했죠. 설마 그렇다면 저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를? 정신이 없는 저는 어떤 메뉴인지도 인지하지 못했고 주문할 정신도 없었고 친구가 모든 음식 주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음식이 나왔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기어이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오 마이 갓. 제발 살려주세요. 눈물이 앞을 가려왔습니다. 제 목숨도 이곳에서 끝이 나는구나 싶었으니까요. 너무나 무서웠죠. 영문을 모르겠다는 친구의 당황한 표정을 뒤로 한 채 떨리는 다리에 의식적으로 힘을 빡 주며 이곳을 탈출하여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죠. 빨리 도망쳐야 해. 이곳에 있는 할머니는 살인자라고. 이 식당은 사람을 죽여서 음식을 만드는 곳이라니까. 어서 도망가자. 저의 이러한 말을 들은 친구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저에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말하기 시작했는데 친구는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였죠. 아주 박장대소를 터뜨리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친구에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의 모든 진실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쳐박고 제 앞에 있는 음식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죠. 그리고 꽤 놀랐습니다. 뭐야, 이거 엄청나게 맛있잖아. 알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은 저 혼자만의 오해였습니다. 제가 이 식당을 들어오기도 전에 공포에 휩싸인 이유는 다름 아닌 식당의 간판 때문이었죠. 원조 할머니 뼈 해장국이라는 간판. 이 얼마나 무서운 간판 이름이란 말입니까? 할머니의 뼈로 만든 해장국이라니.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이래서 한글을 완벽하게 구사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모양입니다. 이는 할머니의 뼈로 만든 해장국을 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였는데 식당 간판에 할머니를 넣으면 집밥의 느낌이 나기에 많이들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예를 들어 할머니 산채 비빔밥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이야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알기에 오해를 하지 않지만 예전에 저였다면 분명히 할머니를 산채로 비빔밥이라고 오해를 했을 터였습니다. 게다가 또 한국에는 엄마 손 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또한 엄마의 손이 재료인 파이라고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한국 속담이 있는데요. 이러한 저의 모습과도 너무나 어울리는 말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 얼마나 따뜻한 나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해장국 식당에서도 저의 그러한 모습을 보며 배를 잡고 뒤집어질 듯 웃으시던 할머니는 우리에게 서비스를 왕창 챙겨주셨어요. 이것이 한국에서 말하는 정이라는 문화인가 싶었죠. 너무 따뜻했거든요. 이 세상에는 시기와 질투심으로 온갖 모함과 정치질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새삼 깨달았습니다. 해장국 할머니에게 저의 이러한 고민을 털어보기도 했는데 할머니는 그런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죠. 아이, 그런 미친 인간을 그냥 뒀어. 아주 그냥 가랑이를 찢어서 홍군형을 내줘야지. 아가씨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대접을 받아? 앞으로는 그렇게 당하고만 살지 마. 왜일까요? 이렇게 섬뜩한 메시지를 듣고도 전혀 무섭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오히려 따뜻해지는 이 기분은 솔직히 제가 다시 회사에 복귀를 결심한 데에는 해장국집 할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한 모략질이나 정치질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죠.